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가사연입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저도 대본을 쓰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이야기입니다. 결혼 48년 만에 이혼 통보를 받은 70살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니고, 보시다 보면 아마 중간에 한 번쯤 멈추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그 한마디가 이순자의 48년을 무너뜨렸습니다. 때는 2024년 늦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저녁, 이순자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고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감나무 잎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8년 동안 그래왔듯이 오늘도 순자는 남편의 밥그릇을 제일 먼저 놓았습니다. 숟가락 방향도 반찬 가짓수도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맞춰진 상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재원은 식탁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깨가 조금 더 굽어 있었고 숨소리가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밥 다 됐어요. 어서 와서 앉아요. 박재원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그때였습니다. 박재원이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순자는 그 목소리의 온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아주 작은 낯설미였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박재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순자는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헤어지다? 48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뱉은 그 단어가 너무나 낯설어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거요. 박재원은 두 번째에는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텅 빈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딱 두 글자였습니다. 물음표도 느낌표도 아닌 그냥 힘없이 새어나온 두 글자였습니다. 박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린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48년 동안 살았는데 이유도 없이 그만 헤어지자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어쨌길래? 박재원은 그래도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식탁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충격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밀려오는 것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뭔가 있다. 오랜 세월 이 사람 곁에서 살아온 순자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침묵 뒤에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재원 씨, 순자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 후 거의 부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요? 박재원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재원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밥은 차려진 채로 식어갔고 된장찌개 냄새만 집안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각자 다른 밤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밤새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8년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22살에 처음 맞선을 봤던 날, 새 아이를 낳고 키우던 날들, 남편이 교장이 되던 날 누구보다 기뻐했던 자신, 허리가 아파도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던 수많은 아침들, 그 모든 날들이 오늘 밤 이혼이라는 단어 하나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었을 무렵 순자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개수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48년 동안 밥을 지었는데 그 한마디에 눈물 한 방울이 개수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들었던 감나무잎 하나가 조용히 땅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순자의 48년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래도 새벽 5시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48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순자는 문득 멈췄습니다. 나는 지금 왜 밥을 짓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밥솥 버튼에서 손을 떼고 순자는 부엌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었지만 일어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그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이른 해였습니다. 순자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6남매 중 넷째 딸로 태어나 이름보다 먼저 불린 말은 언제나 딸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만 귀히 여겼고 어머니는 늘 고단했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씩씩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논에 나가 일을 도왔고 어머니 대신 동생들 밥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아이였습니다. 22살에 맞선을 받습니다. 상대는 사범대를 갓 졸업한 박재원이었습니다. 반듯한 이마에 과묵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밥상 앞에서 잘 먹겠습니다를 꼭 챙겨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짧은 감정이었지만 그 시절에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은 동네 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고 피로연 음식은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순자는 그날이 생애 가장 환한 날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살림은 가난했습니다. 신혼 첫 집은 단칸방이었고 연탄을 갈다 손이 새까매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칸방을 누구보다 깨끗하게 닦았고 없는 살림에도 반찬 가짓수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첫째 성민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몸이 성하지 않았지만 남편 밥상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순자가 알고 있는 아내의 도리였습니다. 둘째 지연이가 태어나고 셋째 성우가 태어났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동안 순자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남편 박재원은 교사에서 교감이 되고 마침내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자리 뒤에는 조용히 뒷바라지한 순자가 있었습니다. 교장 발령 축하 자리에서 누군가 박재원에게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비결이 뭡니까? 박재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사람 덕분입니다.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순자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수고가 제대로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헛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성민이가 결혼하고 지연이가 직장을 얻어 서울로 갔고 성우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도 잠시 내려놓으면 이순자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도 전에 남편이 은퇴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을 위해 순자는 또다시 새벽부터 밥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이른이 된 이순자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하루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부엌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오래된 관절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굽기 시작한 어깨. 이 얼굴로 48년을 살았구나.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순자, 너는 뭘 원하며 살았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박재원이 나왔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원은 세면대로 향했고 순자는 밥솥으로 돌아갔습니다. 48년 동안 반복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같은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걸까? 아니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걸까?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이 달그락달그락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불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넘치려는 것을 억지로 막지 않아도 되는 날이 곧 올 것 같았습니다. 이혼 통보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순자는 아들 성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엄마. 성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덤덤했습니다. 성민아, 너 아버지한테 연락 받았니?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순자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응, 들었어. 들었으면 왜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없었어? 엄마, 나도 당황스럽긴 한데. 아버지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 두 분이 잘 얘기해봐.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아버지가 이유도 없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두 분이 얘기해보라고? 엄마, 나도 뭐라고 하기가 어렵잖아. 부부 사이 일인데. 전화기 너머 성민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흥분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성민아,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뭘 알아? 그럼 왜 이렇게 태어내? 내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했는데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엄마도 흥분하지 말고 일단 좀 생각해봐.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신데 조용히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어. 조용히 해결하라.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조용히 해결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조용히 해결하라고? 엄마, 나 지금 회사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두 분이 잘 얘기해봐. 조용히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어. 45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밥 한 끼 굶길까봐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던 아들, 대학 입시 때 밤새 옆에서 기도했던 아들, 결혼식 날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자신에게 조용히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딸 지연이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지연은 순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내가 왔어.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순자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꾹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야. 엄마. 지연은 순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결정한 거라고만 하고 끊어버렸어. 오빠는 또 왜 그래? 엄마 편은 안 들고. 됐어. 오빠는 오빠 사정이 있겠지. 순자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지연이 차려준 저녁을 먹으면서 순자는 새삼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된 장식장, 아이들 사진이 가득한 액자, 남편이 교장 시절 받은 감사패들, 그리고 순자가 손수 수놓은 낡은 식탁보. 이 집의 모든 것이 순자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니. 그날 밤 지연이 잠든 후 순자는 혼자 남편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 박재원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오자 황급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빨랐습니다.
숨기려는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감춰요? 아무것도 아니요. 재원 씨. 순자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나한테 이유를 말해줘요. 48년을 같이 살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요. 박재원은 시선을 책상 위로 고정한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밥을 못 지었어요? 집을 못 돌봤어요? 당신 뒤치다꺼리를 안 했어요? 도대체 뭐가 부족했길래? 그때 박재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요. 그럼 뭐야?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요. 해야 할 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 뭔데 48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박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순자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말을 해요. 미안하오. 단 3글자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이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8년을 살고 나서 들은 말치고는 너무나 가볍고 초라한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서재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미안하다. 이 세 문장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다. 순자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오래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 봉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순자야. 내 들었다. 괜찮아? 봉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크고 시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자는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괜찮아, 봉순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장 나와. 내가 삼겹살 살게. 일단 먹고 얘기해. 순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봉순을 만나 고기를 구우면서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봉순아, 재원이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뭔가 있어. 봉순은 고기를 뒤집다가 멈추었습니다. 숨기는 거? 무슨 숨기는 거? 모르겠어. 근데 서랍을 급하게 닫더라고. 내가 들어가니까 봉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순자야. 응? 그거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가 두 사람 사이를 피어올랐습니다. 넘기면 안 된다. 순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48년의 진실을 모른 채 그냥 나가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아들 성민이가 엄마한테 조용히 해결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보다 아들한테 받은 그 말이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셨거나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신 분 있으면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재원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점심이면 혼자 밥을 먹고 저녁이면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이미 남남이 된 사람처럼
같은 집안에서 순자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순자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 먼저 보였습니다. 박재원은 원래 휴대전화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전화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전화기는 늘 손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서재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의 온도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재원이 외출을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짧게 남기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이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공간이라는 암묵적인 경계가 있었습니다. 48년 동안 그 선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재는 오래된 책 냄새와 은은한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교육학 서적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돋보기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재원이 황급히 닫았던 서랍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걸 열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모르는 채로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볼펜 몇 자루, 약 봉투 몇 개, 접힌 메모지들. 순자는 손을 더 깊이 넣었습니다. 서랍 안쪽 끝에 손가락이 닿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거표지가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은행 이름도 지금은 합병되어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통장이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받는 사람 이름. 순자의 눈이 멈췄습니다. 오미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오미란이라는 이름 앞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50만 원. 한 달도 빠짐없이. 순자는 손가락으로 내역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1994년. 순자는 그 해를 떠올렸습니다. 막내 성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교감으로 승진하던 해였습니다. 순자가 어깨 수술을 받고 한 달을 고생하던 해였습니다. 그 해부터 남편은 매달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대에는 150만 원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습니다. 가장 최근 기록은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30년. 3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오미란이라는 사람에게 돈이 흘러갔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미란이 누구인가? 30년. 자식들 학원비를 아끼고 당신 옷 한 벌 제대로 사지 않으면서 살았는데 남편은 30년 동안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그만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원래 자리에 도로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서재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박재원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냉장고를 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도마 위에 물을 썰면서도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오미란.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내내 순자는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여자일 것이다. 30년 동안 매달 돈을 받아온 여자.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지금 그 여자와 무언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자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통장의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그 숫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눈앞에서 흘러다녔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순자는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 딸 지연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이름의 주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미란. 그 이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순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 이름을 찾아내는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창밖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잎 하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지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시간 되니? 응,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와봐. 할 말이 있어. 지연은 점심 무렵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순자는 어젯밤 내내 참아온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꾹 눌렀습니다. 앉아. 순자는 지연을 식탁 앞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어. 오래된 통장인데 30년 동안 매달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있더라. 누구한테요? 오미란이라는 사람. 지연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오미란. 엄마, 그게 누군지 알아? 몰라. 그래서 내가 좀 찾아봐 줬으면 해서.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며칠 전부터 아버지 과거를 조금씩 찾아보고 있었어. 순자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옛날 사범대 동기들 연락처를 수소문했거든. 그 중에 한 분이 이것저것 알려줬는데 지연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꽤 오래 사귄 여자가 있었대. 근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했어. 이름은 몰랐는데.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오미란일 수도 있겠구나. 응. 그리고 엄마 더 있어.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 동기분이 그러는데 아버지가 결혼하고 몇 년 뒤에 그 여자를 다시 만났다는 얘기가 돌았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뒤 1994년 그 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그날 오후 내내 이름을 추적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앨범을 뒤지고 졸업사진 속 이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지연이 조용히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찾았어? 응. 지연은 휴대전화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보다 훨씬 젊은 박재원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순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미란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찾았어. 전라남도 작은 도시에 살고 있어. 그리고 엄마. 지연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들이 있어.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응. 민철이라고 38살이야. 38. 순자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1994년 이전 아니면 그 무렵에 태어난 아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재원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오미란 씨가 많이 아프다면서요. 박재원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등이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린 박재원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랍 속에 있던 통장이 말해줬어요. 박재원은 한동안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서 있던 사람이 무너지듯이 힘없이 앉았습니다. 말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며칠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왜 이혼을 요구하는지 이제는 내가 직접 말하게 하지 않겠어요.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박재원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이가 시한부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암이요. 말기라고 했소. 길어야 몇 달이라고. 그래서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그 사람 곁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았소. 마지막에는 순자는 눈을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용기 있는 고백인지 아니면 비겁한 변명인지 순자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돈을 보냈어요. 그렇소. 우리 아이들 학원비 아낀다고 내가 시장 갈 때 버스 타고 다닌 거 알아요? 택시비 아끼려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알겠네. 박재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철이라는 아이, 그 아이 아버지가 당신이에요? 박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48년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화가 나야 하는데 막상 눈물이 나오는 이유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이 사람은 30년 동안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도 6시가 되어도 부엌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4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박재원은 혼자 부엌에 나와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라면 봉지를 꺼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이고 살다가 그것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오히려 더 무거운 공허함이 몸을 짓눌렀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챙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 천장만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었을 때 봉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야, 밥은 먹었어? 순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안 먹었어. 봉순의 전화가 곧바로 왔습니다. 야, 이순자, 밥을 굶으면 어떡해. 당장 나와. 내가 갈게. 안 나가고 싶어, 봉순아. 안 나가고 싶다고? 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굶으면 누가 좋아? 그 영감이 좋지. 순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봉수는 30분 만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국밥 2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일단 먹어. 봉수는 순자를 부축해 식탁에 앉혔습니다. 국밥 1그릇을 앞에 놓아주고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먹어.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넣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봉순아. 응. 나 어떡하면 좋겠어. 봉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자 옆에 앉아서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봉순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억울하지? 억울하다기보다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허탈해. 그냥 다 허탈해.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싶어. 봉순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48년 동안 그 사람 밥 한 끼도 안 굶겼어. 아이들 셋 키우면서 나는 아픈 적도 없었어.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누워있으면 밥은 누가 짓나 싶어서. 순자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30년 동안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어. 내가 버스 타고 시장 다닐 때 그 돈이 딴 데로 가고 있었어. 봉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순자야, 억울한 게 아니야, 진짜로. 그냥.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이순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도 되는 건가 싶어. 봉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오빠 만났어.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빠한테 물어봤어. 아버지 비밀 알고 있었냐고. 순자의 손이 전화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하던? 지연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어. 근데 내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인정했어. 3년 전에 알았대. 아버지가 직접 말해줬대. 3년 전. 순자는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3년 전이면 성민이가 아버지의 비밀을 알면서도 3년 동안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왜 말 안 했냐고 했더니 지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했대. 그리고 오빠가 그랬어. 엄마가 알면 더 힘들 것 같아서라고. 더 힘들 것 같아서. 그 말이 순자의 가슴을 이상한 방식으로 건드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서운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45년을 키운 아들이 어머니를 위한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알아야 할 진실을 3년이나 숨겼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편한 쪽을 선택한 것이었을까?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 나무는 매년 봄이 되면 다시 잎을 틔웁니다. 겨울을 버티고 또 새 잎을 냅니다. 순자는 그 나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가? 아들을 원망해야 하는가? 아니면 30년을 따로 살아온 그 여자를 탓해야 하는가? 그러나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지나온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들이 거짓이라고 해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까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을 낳던 날의 기쁨은 진짜였습니다. 남편이 교장이 되던 날 눈물 흘리던 것도 진짜였습니다. 새벽에 밥을 지으면서 느꼈던 삶의 무게도 진짜였습니다. 그것들을 누가 가짜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위해 밥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닌 이순자라는 사람을 위한 밥.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리면서 쌀을 씻었습니다. 눈물과 쌀뜨물이 함께 개수대로 내려갔습니다.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누른 버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오미란을 직접 만나러 가겠다고. 지연은 말렸습니다. 엄마, 거기까지 왜 가려고 해? 안 봐도 돼. 알 건 다 알았잖아. 알 건 다 알았어도 내 눈으로 봐야겠어. 지연은 순자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설득할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남도 작은 도시까지는 기차로 2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순자는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앙상한 논두렁, 회색빛 하늘,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들. 순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고요함이었습니다. 오미란이 사는 곳은 작은 주택가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 서서 순자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처음으로 오미란을 마주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여자였습니다. 마른 몸에 창백한 얼굴, 눈 아래 깊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말을 한 것은 오미란이었습니다. 알아봤어요. 이순자 씨죠? 네. 들어오세요. 집안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소박한 살림이었습니다. 벽에는 아들 민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들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웃음이었습니다. 오미란이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순자였습니다. 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오미란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습니다. 다시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민철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그게 언제예요? 민철이가 4살 때요. 1994년이었어요. 1994년. 그 해가 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못 믿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민철이 얼굴을 보더니 한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오미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매달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민철이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원 씨한테 가정을 포기하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순자 씨 자리를 탐낸 적도 없어요. 그냥 민철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철이는 알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20살 때 말해줬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오미라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집에 피해주지 않겠다고. 그냥 가끔 아버지 목소리만 들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38살의 아들이 아버지의 목소리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는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이순자 씨, 오미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자는 눈을 뜨고 오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것들을 제가 흔들었어요. 당신 모르게 당신 등 뒤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순자는 한동안 오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마른 이 여자가 3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 없이, 아무 이름도 없이. 그것이 쉬운 삶이었을 리 없었습니다. 민철이는 잘 컸어요? 순자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순자 자신도 놀랐습니다. 오미라는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착하게 컸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굵직한 목소리와 함께 민철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있는 순자를 보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순자도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매가 박재원을 닮아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닮음이었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아닌 그냥 죄송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청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재원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서자 박재원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다녀왔소? 전라남도요. 박재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란이를 만났소? 네. 순자는 외투를 벗어 걸었습니다. 민철이도 봤어요. 박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원 씨, 순자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진짜 할 말. 박재원은 오랫동안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73의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하오. 평생 미안하오. 순자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48년이 이 장면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재원이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과 살아온 48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칸방 신혼 시절, 아이들 울음소리로 가득하던 젊은 날, 남편이 교장이 되던 날, 자식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던 날, 그리고 늦가을 저녁,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가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일어나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재원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요. 박재원은 오랫동안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한테 변명은 하지 않겠소. 변명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한 가지만 말하고 싶소. 뭔데요? 당신과 살아온 시간은 진짜였소.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진짜였다.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더 아프게 하는지 순자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30년 동안 숨긴 것도 아들을 공모자로 만든 것도 다 나쁜 짓이에요. 박재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도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밥을 지을 때 당신이 맛있다고 했던 건 진짜였겠지요. 내가 아이들 낳을 때 당신이 손을 잡아주던 것도 진짜였겠지요. 그 시간들을 가짜로 만들 수는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박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73의 남자가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은 찍지 않을 거예요. 박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미란 씨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것, 그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나는 이순자로 살아온 이 시간을 내가 지킬 거예요.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내 48년을 정리하고 싶지 않아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 5시가 아닌 8시에 일어나서 짓는 밥이었습니다. 지연은 부엌 문 앞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순자가 돌아보았습니다. 괜찮아. 진짜로? 응, 진짜로. 지연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자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아직 젊은 손이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지연아. 응, 엄마. 살다 보면 배신도 있고 상처도 있어. 근데 그게 내 삶을 가짜로 만들지는 않아. 내가 울었던 날도, 웃었던 날도, 밥 지으면서 눈물 흘렸던 날도 그게 다 나야. 다 내 거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무도 그걸 빼앗아 갈 수 없어. 재원 씨도, 오미란 씨도, 그 누구도. 지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등을 토닥이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감나무에 작은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작고 여린 새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 무렵 봉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야, 이순자, 오늘 날 좋다. 나와서 걷자. 순자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나간다.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순자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48년 동안 드나들었던 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나설 때면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나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시장을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그런데 오늘은 그냥 걷고 싶어서 나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순자 자신을 위한 발걸음. 순자는 문을 나섰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순자는 골목길을 걸으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배신당했지만 살아있고 상처받았지만 걸을 수 있고 허탈했지만 밥을 지을 수 있고 눈물 흘렸지만 웃을 수 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이순자가 찾아낸 대답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봉순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 손이 오늘따라 가벼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면서 억울하고 허탈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이순자처럼 다시 문을 열고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순자 씨가 마지막에 한 말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시간은 내 거야.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 배신당하고 상처받아도 그 시간만큼은 진짜 자기 거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